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3부 영류. 하지 처서가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새끼네들은 초토가 되다시피 하였다. 하지가 훨씬 지나서까지도 농사꾼들은 늦게라도 비가 오면 는모를 낼 요량으로 묘판에 물을 퍼 올리느라 죽을 둥 살 둥 매달렸으나 처서가 언뜻 지나자 숨 넘어가는 자식 얼굴 대하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화가 난 새끼네 사람들이 묘판에 불을 질러버렸기 때문에 못자리마다 거뭇거뭇 그을어 있었다. 산하가 온통 뿌연 흙먼지로 가득하여 강에서 메마른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산과 들과 하늘이 희뿌옇게 출렁이는 듯 싶었다. 논농사를 포기하고 밭에 고구마를 붙이고 메밀이나 서속을 심으려고 하였으나 흙이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호미 끝이 들어가지도 않았다. 웬통 씨를 말려 죽이려는 것 같구만. 거두어들인 보리로 여름까지는 버틸 수가 있었지만 땅에 씨 한 톨 묻지 못한 그들은 가을부터 이듬해 봄, 보리 해동 때까지 살아남을 일이 죽을 일만큼이나 아득하게 생각되었다. 영산강 물마저 쫄딱 말라 뱃길 찾기에도 힘이 들어 큰 배는 선창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구진포 강바닥에 떠 있었다. 가뭄이 들 때마다 그래왔듯이 새끼네 사람들은 한 톨의 보리라도 아끼려고 강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 허나 큰 물이나 가뭄 뒤끝에는 꼭꼭 돌림병이 퍼져 생떼 같은 목숨을 휘어 훑는지라 물고기 먹는 것도 저하였다. 야, 이대로 엎져 있다가는 꼼짝없이 굶어 죽거나 또 돌림병이 걸릴 텐데 일찌감치 새끼네를 떠나더라고. 후텁지근한 바람이 숨을 틀어막는 한낮에 웅부를 찾아온 염주근이가 불쑥 말을 꺼냈다. 그의 말로는 이미 새끼네를 떠날 차비를 하고 있는 듯 하였다. 이 사람아, 떠나기는 어디로 떠난단 말인가? 기실 웅보는 염주근을 붙들 기력조차 없었다. 기실 사냥꾼이 되고 싶어 하는 염주근과 소리꾼이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인 판쇠가 여태껏 새끼네를 떠나지 않고 웅보의 친구가 되어준 것만도 감지덕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그래도 새끼네 수구막 방천을 막아 얼마 안 되는 땅이라도 제 몫으로 갖게 된 뒤부터는 새끼네를 떠나겠다는 말이 쑥 들어가 버린 듯 싶었는데 가뭄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해지자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였다. 이 사람아, 지금껏 잘 견뎌왔지 않은감? 인조는 새끼네가 고향인데 어디를 간단 말인가? 마음 놓게 새끼네를 떠나면 아주 떠난단가? 내년 봄에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지어야지. 어디로 갈란가?
대초로 나가야지. 흉년 비렁뱅이는 별로 서럽지 않은 법일세. 대처에 나가서 사발농사 거지질이라도 살아남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만이 노릇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걱정이 없겠는디. 그할매 맛이. 새끼네 사람들이 한동안 여만이 노릇을 하며 어려움을 넘긴 일이 있어 이번 흉년에도 소금찌개라도 지어볼까 했지만 선창 소금전마다 이미 여만이를 하겠다고 몰려든 선창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한 발 앞선 선창 사람들이 이미 구역까지 맡아놓고 있어 새끼네 사람들은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었다. 대처라면 어디 말인가? 웅보는 어둠을 씻어내리듯 강바람이 비질하는 소리를 내는 영산강을 바라보며 힘없이 물었다. 목포로나 갈까 하네. 염주근의 입에서 목포라는 말이 나오자 웅보는 펀뜩 마금리의 생각이 떠올랐다. 목포가 살기 괜찮으다 싶으면 내게도 기별을 해주소. 웅보 자네도 새끼네를 떠날란가? 생각을 해봐야겠구만. 웅보는 목포라면 마금리도 사는 것도 살펴볼 겸 한번 가보고 싶기도 하였다. 우리가 새끼네를 영영 떠나는 것이 아니니께 웅보 자네도 우리와 함께 목포로 가세. 큰 폭으로 가면 어부 노릇이라도 해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남. 주근이 자네는 언제 떠날 텐가? 낮에 판쇠 덕칠이를 만났는디 같이 가기로 했단 맛이. 판쇠가 그러더만 기왕 떠날 거 하루라도 빨리 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셋이 같이 가는구만. 판쇠와 덕칠이도 주근이와 함께 떠난다는 말에 웅보는 기분이 울적해졌다. 염주근이가 밤이 늦어서야 돌아간 뒤에도 웅보는 혼자 돈단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 파묻혀 앞으로 살아갈 국리를 짜보았으나 뾰족한 생각이 잡히지 않았다. 쌀분이와 단둘이라면 어디 간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마는 양친과 난초, 오동예까지 6 식구나 되어 대처에 나가 입벌이하며 흉년을 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듯 싶었다. 하기야 새끼네에는 한 마리뿐인 그의 소를 팔아 대처에 나가 상고라도 한다면 버티어 나갈 수도 있겠지만 땅 다음으로 힘이 되어주고 있는 소를 팔 수는 없는 일이었다. 웅보는 노루목을 떠나온 뒤 또 한 차례의 감내하기 힘든 큰 시련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이번에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을 하였다. 지난 돌림병 때도 그랬거니와 여만이 노릇을 하면서도 방천을 쌓아 땅을 얻기까지 겪은 시련과 세곡선 방화 사건으로 관가에 붙들려가서 곤욕을 치른 일들이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막상 지내놓고 생각해보니 그 어려웠던 고비를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실로 몇 번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온몸이 소스라쳤다. 그러나 그 소스라침은 힘을 주었다. 지금까지의 난관을 잘 극복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닥쳐올 어떤 어려운 고비도 이겨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것은 새끼네 사람들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음이었다. 영산강의 잔인하리만큼 무서운 힘이 새끼네 사람들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음이었다. 영산강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기르고 있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 조상의 혼령들과 영산강에 빠져 죽은 모든 종들의 넋과 큰 뱀과 까마귀와 물고기들의 혼이 그들을 도와주고 있음이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웅보는 갑자기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래서 새끼네 사람들이 흉년을 넘기기 위해 마을을 떠나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약해지는 것과 슬픈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목이 메는 목소리로 다시 만날 새봄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염주근이와 덕칠이, 판쇠, 천서방이 함께 목포로 가는 소금배를 탄 뒤 새끼네 사람들은 다투어 마을을 떠났다.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은 새끼네 사람들뿐만이 아니었다. 개태, 부름에 선창마을 할 것 없이 선창에서 뱃일이나 등짐꾼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 봄 햇보리가 날 때까지 식량을 댈 수 있는 집 외에는 모두 서둘러 대처로 입벌이를 위해 떠났다. 돌림병 때처럼 마을이 텅 비었다. 텅 빈 고삿을 지나면서 흉몽을 꾸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으스스해졌다. 흉년이 들 때마다 있는 일이었지만 고향을 떠나기 싫은 가난한 농사꾼들은 부잣집 하인이 되거나 노비로 투속하기를 원했다. 웅보가 알기에도 인근 마을 사람들 여럿이 나주 대갓집에 하인이나 노비로 들어갔다. 비자 노릇을 하다가 면천이 된 새끼네 사람들은 다시 노비로 투속하는 일은 없었지만 대갓집에 들어가서 우선 배불리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가난한 인근 마을 농사꾼들은 앞뒤 가려볼 것이 없이 하인이나 노비가 되기를 원했다. 해똥이 나면 갚기로 하고 논을 잡히고 곡식을 빌려오기도 하였다. 하나 부자들은 아무에게나 곡식을 구워주는 것이 아니었다. 평소 고분고분하고 말썽을 부리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색깔이를 내주고 새끼네 사람들처럼 억세고 뻗센 사람들한테는 씨앗 한 톨 구워주지 않았다. 새끼네 사람들이 박초시 집에 찾아가 보았으나 되레 구박만 당하고 쫓겨나오다시피 하였다. 층층 씨야 많은 식구에 보리 한두 가마니 가지고는 여름부터 긴 겨울을 넘기고 이듬해 봄 해똥을 댈 때까지 목줄 지탱하기도 어렵거니와 땅을 잡히고 곡식을 빌려온다 해도 다시 땅을 찾게 될지 어떨지 몰라 걱정인 새끼네 사람들은 대처에 나가 동냥질을 해서라도 몸만 살아 돌아온다면 그래도 땅이 온근히 남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훌훌 떠나버린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나자 웅보 아버지 장쇠도 식소를 이끌고 다시 나주 양진사 댁으로 들어가자고 하였다. 그래도 나리 댁에서는 미우나 고우나 우리를 쫓아내지는 않을 것 아니냐. 내년 봄고종 목숨 부지할 때는
그대뿐인 것 같다. 노마님의 유언대로 끝내 땅 한 떼기도 떼어주지 않은 양진사에 대해서 늘 호비칼을 갈듯 하던 장쇠는 당장 노루묵으로 건너가자고 식구들을 다그치듯 하였다. 그러나 웅보는 생각이 달랐다. 차라리 대처에 나가서 동냥지를 할지언정 양진사 댁으로 다시 들어가기는 싫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시 양진사 댁 종이 되는 것이나 진배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웅보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새끼 내에 남아있을 결심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힘을 믿고 있었다. 죽은 할아버지의 혼령을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영산강물이 마르지 않는 한 죽은 할아버지의 혼령도 영산강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할아버지 혼령이 남아있는 한 웅보한테 흉년을 이겨낼 힘을 줄 것으로 믿고 있었다. 웅보는 노루묵으로 건너가자는 아버지의 성화 속에서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았다. 단 한 톨의 곡식도 거두어들이지 못한 채 가을을 맞은 것이었다. 작년 같으면 누런 벼이삭이 영산강을 훑고 온 강바람에 강물처럼 넘실거려야 할 새끼네 들에 깔깔한 흙먼지만이 뿌옇게 출렁였다. 웅보는 그 황량한 들판을 바라보면서 가을을 맞았다. 그리고 그의 마음도 황량한 들판을 닮아 거칠어졌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불볕더위 속에서도 끝내 고스러져 죽지 않고 깔깔한 흙먼지 바람 속에서도 마치 하늘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파란 생명을 흔드는 논둑의 산국이며 쑥부쟁이, 금강아지 풀처럼 웅부의 마음도 그렇게 모질게 피어났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흙먼지 속에서도 쑥부쟁이는 지난해처럼 어김없이 남보랏빛 꽃을 피우고야 만 것이었다. 새끼 내에 남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따고 풋밤을 까기도 하고 산딸기며 고욤, 오디, 꾸지뽕 열매로 배를 채웠다. 웅보네 식구들도 날마다 산에 올라가서 먹을 것을 따왔다. 도토리를 따와 여러 차례 우려내서 묵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산열매를 아무리 많이 먹고 물고기를 잡아다 배를 채워도 오랫동안 곡기를 하지 않은 탓으로 눈이 침침해지고 속이 허심허심하였다. 보리대박이라도 팔아오려고 영산강에서 잡은 감을 치며 잉어를 나무 함지에 넣어 영산포에 나가보면 영산강 일대가 모두 흉년이 들어 중내 산에 하는 판에도 선창에는 언제나 곡식 가마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곡식 구경을 못한 인근 가난한 농사꾼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 가마니들만 봐도 부항든 얼굴이 더욱 누렇게 부어오르는 것만 같았고 창자가 뒤틀렸다. 언제나 그렇듯이 관아에서는 기민들을 진율할 생각이란 손톱만큼도 없었다. 예로부터 흉년이 들면 나라에서는
황정을 베풀어야 하는데도 아예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른 척 해버렸다. 산리로 기민들에게 종자를 대여하고 과세 경감의 완형, 이력, 부역을 휴지시키는 물론이거니와 산택의 금령을 풀고 악기 사용을 금하며 사진곡을 풀어 굶주림을 막고 진창을 열어야 할 터인데도 지방 수령들은 우선 사리 사욕에 어두워 배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하였다. 돈을 가지고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가을거지 시절이 지나자 어려운 흉년에도 조세는 여느 해나 마찬가지로 부과되었다. 황정을 펴고 기민들을 진율하기는커녕 수조간 한번 와보지도 않고 그대로 전세가 나온 것이다. 감사 또한 그 지방의 전세 예정고를 호조에 보고하는 수조안을 그대로 올려보냈음이 분명하였다. 죽도와처럼 누렇게 부항이 들어 중내 산에 하는 판에 예년과 똑같은 조세가 나오자 가을 거지를 못한 농사꾼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다. 마을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어김없이 조세가 부과되었다. 수조안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조세를 알려주는 관속들도 어이가 없는 모양이었다. 여보기요, 세상에 뭐 한 포기도 꽂아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도토리묵으로 연명을 하는 우리들한테 문합이라니. 그래, 나라님은 귀도 눈도 없답니까요? 새끼네 사람들은 관속들을 붙들고 하소연을 하였다. 이것이 무슨 날벼락한 말이오? 마땅히 거두어들인 곡식의 양에 따라서 문합이 나와야 할 건디 무턱대고 작년 기준으로 부과를 해놨으니 이거 말이 됩니까? 허나 조세를 받으러 나온 관속들은 농사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다. 그들은 무턱대고 윗전에서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라고만 하였다. 농사를 지을 때는 얼굴 한번 내밀지 않던 수조관들은 일단 새가 부과된 뒤부터는 마을마다 쓸고 돌아다니며 도리깨질 해대듯 독촉이 심했다. 새끼네 사람들은 기가 막혀 입이 열리지도 않았다. 관속들이라는 것이 우리 애잔한 농사꾼들을 못 잡아먹어 배가 아픈 놈들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마음 놓고 죽는 일뿐인기여. 그렇지 않고 눈 뜨고 살아가자면 우리는 그저 밥이여. 우리 연티는 곡식을 심는 땅이 밭인디 관속이나 양반들은티는 우리 같은 무지렁이 농사꾼이 밭인겨. 치밀을 놈의 세상. 맷돌질 허듣기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부닥들여 불면 현창것단께. 예기치도 않았던 조세가 나오자 새끼네 사람들은 수조 안에 부당함을 관속들을 만날 때마다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발뺌만 하였다. 참다 못해 그들은 나주 부사를 찾아가서 조세를 이듬해 직납하도록 간청이나 해보자고 하였다. 우선 대표를 뽑아서 사또를 만나 우리의 사정을 소상히 말하고 조세배를 탕감하여 1년 후로 연기를 해달라고 청을 올려보기로 하세. 웅부와 함께 새끼 내에 남은 칠복이 영감이 말했다. 웅보는
이럴 때 염주근이나 판쇠 같은 친구들이라도 있었더라면 힘이 될 터인데 새끼내에 남은 사람들이라야 20 남은 집도 못 되었고 그들도 대부분은 늙고 병든 사람들 뿐이었으니 누구와 함께 사또를 찾아가 간청을 할 것인지 눈앞이 캄캄했다. 칠복이 영감과 웅보는 우선 새끼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마 일일이 찾아다니며 연판을 받기로 하였다. 당장 조세를 내지 않으면 토지를 몰수하겠다고 을러대는 터에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 어떤 관제를 당할까 두려웠다. 웅보가 듣자니 개태, 부로매 등 인근 마을들과 다른 고장에서도 농사꾼들이 조세를 탕감해달라는 진정을 내고 있다고 했다. 가뭄이 심한 영산포 안통 여러 마을이 진정을 내는데 새끼네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새벽 웅보는 서둘러 강을 건너 송월총, 홍거사를 찾아가 관찰사에게 올릴 연판 진정서를 초해왔다. 사또 나으리, 공사 다망하실 줄 사례되오나 이 몽매한 농자들의 진정에 경청하여 선처하시기 바라옵니다. 자고로 농사는 민중 이익의 근본이 되오며 민소 자력이오나 지극히 미련한 것들은 하민이라 고대 현왕들은 거개가 권농의 정사에 유의 실행하여 왔습니다. 사또께우서도 농사를 관장하시는데 성근하였고 칠사 중에서 무, 농, 상에 진력해 오셨습니다. 사또께서 민중에게 권농하는 효과적인 방책은 농민의 과세를 감제하고 부역을 경면하여 민력을 배양하는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헌데 사또께우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대한발로전 농토가 폐경을 하여 거기에 농민들은 살 길을 찾아 타관으로 유리하였고 남은 백성들도 전량된 지 오래여서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원컨대 사또께우서는 저희 몽매한 백성들의 참상을 굽어 살피시어 기민 애고의 황정을 펴주시기를 엎드려 비옵니다. 아리옵기 죄송하오나 올 같은 대한발로 모 한 폭이 이양하지를 못했는데도 서원은 간평도 하지 않고 건연과 같이 결세를 태과히 부과하였사옵니다. 사또께우서는 부디 집체의 공정을 기해 주시옵기를 앙망하오며 기왕에 가작된 작부의 장부를 고쳐 결세를 재부과하시되 내년 것과 함께 직납하시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웅보는 진정서를 가지고 새끼내에 돌아와 사또를 만나러 갈 사람들을 뽑았다. 칠복이 영감과 웅보 그리고 손팔만의 아버지 손영감 셋이서 사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그 무렵 선창 소금점에 있던 손팔만의 가족들이 새끼내로 이사를 왔다. 손팔만은 떼죽나무집 작부와 혼의를 한 뒤부터는 사람이 딴판으로 달라져 소금점에 있으면서 땅마직이나 장만하더니 새끼내로 이사를 와 버렸다. 새끼내 대표 세 사람은
서둘러 진정서를 가지고 나주 관하로 김성기 부사를 만나러 갔다. 아침 늦음하기 마을을 떠난 세 사람은 한낮이 못되어 나주에 당도하였다. 그들은 호방을 만나볼까 하다가 부사를 직접 찾아보기로 하였다. 관찰부 앞 늙은 당사나무 아래서 잠시 동정을 살피던 웅보는 마침 지난번 세곡선 방화 사건 때 새끼네 사람들을 잡아갔던 장교가 지나가자 다급하게 아른체를 하였다. 자네는 새끼네 사는 그렇구만. 대불이란 놈 형아이 아닌가? 장교는 쉽게 웅보를 알아보았다. 성씨가 송가라고만 알고 있는 그 장교는 웅보와 다른 새끼네 사람들이 풀려난 뒤에도 대부리를 잡으러 여러 차례 웅보의 집을 덮치곤 했었다. 그렇습니다요. 그래, 대부리 놈 소식이라도 알아왔는가? 나리돈, 그놈이야 되졌겠지요. 그러니까 여태 소식이 없는 거지요. 그놈은 죽어도 싸구만요. 그런 나쁜 놈이 살아서 뭐게요. 웅부의 말에 장교는 그냥 지나치려 하였다. 그러자 웅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실은 태거하게 나온 결색댐씨 새끼네 대표들과 함께 사또를 만나러 왔구만요. 그러니 나리께서 사또를 좀 배알게 해주셔요. 웅보는 장교한테 매달리듯 말했다. 그리고 당산나무 아래에 있는 칠복이 영감과 손팔만의 아버지를 손짓으로 불렀다. 이 사람들이 새끼네 대표들이란 말인가? 장교는 귀찮은 얼굴로 칠복이 영감과 손팔만의 아버지를 쓸어보았다. 생사에 관한 일입니다요. 꼭 사또 나으리를 배알게 해주시오요. 웅보는 장교를 따라 들어갈 기세로 관아의 정문을 바라보며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사정을 하였다. 사또를 만나서 어쩌겠다는 건가? 새끼네 사정을 상세하게 말씀드려야지요. 칠복이 영감과 손팔만의 아버지는 마치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기라도 한 듯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장교와 웅보의 얼굴을 번갈아 보기만 했다. 남아있는 집 애기들이 배가 고파서 흙을 파먹는 실정입니다요. 그런데도 조세를 내라니 말이나 됩니까요? 그런 사정이라면 사또께서도 잘 알고 계시네. 그러니 여기서 어정거리지 말고 돌아가게. 장교는 더 이상 웅보와 말을 하기가 귀찮다는 듯 얼굴을 찡그리며 걸음을 옮겼다. 장교나리, 그렇다면 우리끼리 그냥 사또 배알을 청하야겠구만요. 웅보가 장교의 뒤를 바짝 따르며 말했다. 이 사람아, 전라도 어둠이고 흉년이 들어서 이 난리 속인데 사또께서 사정을 모르시겠는가? 장교는 벌컥 화를 냈다. 우리는 이 진정서를 사또께 전해야... 웅보가 허리춤에서 진정서 두루마리를 꺼냈다. 그것은 내가 전해 올림세. 장교는 웅보의 손에서 진정서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사또를 만나러 왔다가 관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그대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들의 진정서를 장교가 제대로 사또한테 전할 것 같지도 않았다. 웅보는 괜히 진정서를 내어주었다 싶어 기분이 찜찜해졌다. 돌아가세. 우리 힘으로는 별 도리가 없는 일이여. 성질 급한 손팔만의 아버지가 한사코 돌아가자고 재촉이었다. 장교 말이 맞는겨. 사또가 우리들 사정을 모르고 있지는 않을겨. 칠복이 영감도 기분이 언짢은지 땅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사정을 알고 있기만 하면 뭐랍니까요? 웅보는 화가 부걱부걱 치밀어 올랐다. 진정서를 쓰려고 송월촌에까지 뛰어갔다 왔고 관아라면 담벽도 보기 싫었지만 큰 마음 먹고 강을 건너온 것인데 괜히 허풍만 버리게 된 것을 생각하니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대해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헛걸음했구만요. 호박속 같은 생각만 하고 찾아온 우리가 어리석구만요. 그러면서 웅보도 손팔만의 아버지 생각대로 빨리 돌아가자고 하였다. 강을 건너 새끼내로 돌아오면서 웅보는 그가 부탁한 진정서를 써주면서 그의 스승이 무심코 한 말이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렸다. 그의 스승 홍거사는 진정서를 올리는 것이 헛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웅보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었다. 홍거사는 웅보에게 다산 선생의 참귤사를 이야기해 주었다. 다산이 강진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목격한 일이라고 하였다. 다산이 기거하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 선비는 귤나무 한 그루를 심어 매년 5,600냥의 수입으로 가용을 써왔다. 그런데 그 소문이 관가에까지 새나가 느닷없이 관속이 들어닥치더니 귤세를 내라고 독촉을 하더라는 것이었다. 가난하고 마음 착한 선비는 비분을 참다 못해 도끼로 귤나무를 잘라서 관속한테 던져주며 차라리 귤나무를 통째로 가져가라고 소리를 쳤다는 것이었다. 웅보의 스승 홍거사는 이 밖에도 다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다산 선생이 적은 글에 백성이 가장 존귀하고 사직은 백성 다음이요 군왕은 셋 중에서 제일 경한 것이라 하였거늘 오늘날은 이와는 정반대가 되고 있다는 한탄을 하였다. 또 홍거사는 고적의라는 책에도 사직의 안위는 인심의 향배에 달려있고 민생의 휴척은 수령의 장부에 달려있으며 수령의 장부는 감사의 포편에 달려있다고 하였는데 오늘날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한탄하였다. 돌림병에 부인을 잃은 홍거사는 잠시도 집에 붙어 있지 않고 훌훌 떠돌아다니는 것이 낙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홍거사는 지난 봄에 구례에 가서 황매천과 이해학 두 선생을 만나고 온 것에 대해 흡족해 하였다. 황현이나 이기 선생 같은 이들은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그릇들이시더라. 지난 봄에 셋이서 만나 흉금을 털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더니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그러면서 홍거사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구례에 가서 두 선생을 만나고 싶다면서 지그시 눈을 감았었다. 웅부와 칠복이 영감, 손팔만의 아버지가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진정을 위해서 사또를 만나러 간 일은 잘 되었느냐고 목이 타게 물었지만 그들은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